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학균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좀 주가가 빠지다가 지금 다시 또 플러스가 이제 난 것 같은데요. 좀 어떠신지.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올해 주식시장의 성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개별 종목 투자하시면 가지고 계신 종목 수익률은 뭐 다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저희 시장을 말씀드리니까 주가 지수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종합주가 지수가 바닥에서 한 12% 정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뭐 한 달 사이에 10%, 12% 올랐다는 게 사실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뭐 주가 지수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10% 정도 오를 수 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작년 4분기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또 지금 이제 주위를 살펴보면 뭐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관론이 컸던 거에 비하면 연초에 주가가 깜짝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연초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요, 비관론이 참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96년부터 증권회사 다녔는데 IMF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많았는데 그때는 IMF라든가 아니면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라든가 이런 위기가 터진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년 이제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뭐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충격은 없었는데 한국 사람들 내재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될 거에 대한 두려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경기가 굳이 따지면 뭐 대단히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썩 좋아지지도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표로 보면은 우리 경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률입니다. 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갖던 나라였는데 요 시점부터가 뭔가 성장률이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잘 회복이 안 되는 정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접어들기 시작했던 게 2011년 하반기부터인 것 같은데요. 이 시기가 중국 경제가 고점을 치고 뭐 중공업 주식들, 철강 주식들 막 날아가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 덕에. 중국 경제가 고점을 친 다음에 뭔가 차이나 리스크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 경제가 이제 몇 년째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재작년에 2.7% 성장, 작년에 2.7% 성장. 그 정도 성장률이라고 하면 성장이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다 저는 상당 부분은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한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도 뭔가 중국 경제 쪽에서 좋은 사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자, 이 보시는 그림이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던 2011년 이때는 중국도 얼추 성장률 고점을 치고 중국의 성장률도 둔화되기 시작했던 시기고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중국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데 중국 경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경제라는 게 수출도 성장에 기여하고요, 소비도 성장에 기여하고 뭔가 공장 짓고 또 뭐 도로 닦고 하는 이런 투자도 성장에 기여하는데 경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도 저성장에 접어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뭔가 공장도 짓고 많이 지을 때 우리나라가 거기 철강도 팔고 소위 중간재를 팔면서 한국 경제가 돌아가다가 중국이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비슷한 그림이 또 이 왼쪽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국이 굉장히 전 세계 제조업 강국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물론 제조업 강국이지만요. 중국 경제에서 그 각 요인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차 산업입니다. 이거는 농업을 1차 산업이라 그러죠.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제조업입니다. 2차 산업입니다. 이 연두색이 3차 산업 서비스업인데요.
2012년 4분기부터 중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중국의 내수 시장에 들어가서 뭘 한번 장사해보자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화장품처럼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가 최근에 몇 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지만, 롯데그룹이나 이런 데 중국에 가서 막 장사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되고 또 거기서 막 쫓겨나고 이런 걸 보면 참 이 서비스업, 중국 서비스업 시장에 뭔가 그 편성을 해서 돈을 벌기 참 어려운 구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한국이 뭔가 중국의 물건을 팔 수 있는 품목들이 협소해지면서 우리의 저성장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작년도에 중국이 6.6% 성장했던 게 다 건설과 부동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가 안 나빠지고 자꾸 뭘 지으면서 성장을 그나마 6.6%로 이제 지탱을 했는 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된 이후로 뭔가 활력을 못 찾으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이게 7, 8년 지속이 되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는 게 최근의 모습인 것 같고요. 기업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에서 올해 기업 실적이 이제 좀 감익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8% 정도 감익이 될 것 같고, 또 금년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는 얼추 마쳤는데 작년도 4분기는 올해 1,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어서 뭐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면 미래를 보는 거죠, 그렇죠? 당장은 나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소위 뭐 경기로만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럼 연초에 주가가 왜 오르냐? 소위 우리가 올해 시장이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봤던 논거가 경기나 기업 실적이 나쁜 것 같아요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가가 오르지 못할 거라고 봤던 논거가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걸 만든 게 1972년부터 만들었거든요. 한 해 한 해의 주가 등락률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빨간색은 주가가 오르는, 요 파란 기한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죠. 17%나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요, 재작년에요, 2017년 말에 2018년 증시 전망을 할 때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작년 시장은 좀 좋게 보는 견해가 좀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시장은 떨어졌고, 올해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 연초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주가 분석을 하는 걸 업으로 해서 살고 있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전망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신영증권의 김아무개가 올해 시장이 어떨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전망이 검증이 되는 건 시간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측은 지금 검증이 될 수가 없고 미래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 뭐냐면 미래를 전망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시장이 나쁘면 혹은 지금 전망을 할 때 직전에 과거가 힘들었다 그러면 미래도 나쁘게 보기 쉽고, 또 시장이 좋으면 미래도 장밋빛으로 그려지는 게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측이라고 하는 행위에 내재된 속성인데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고 치고 보면 주가 지수가요 2년 연속 떨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로 1998년 이후로 한 20년 됐는데요. 20년 동안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저희는 기회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라고 많이 오르면 조심하는 게 맞고 떨어지면은 기회를 보는 게 맞는데, 연간 단위 주가 지수로 보면 2년 연속 떨어진 게 최근 20년 동안 없었고요. 자, 3년 연속 떨어진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 같으세요? IMF 외환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로 나라가 한번 폭삭하면 주가가 3년 연속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뭐 그 이전에 한 30년 정도를 보더라도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지는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때
83년, 84년도 2년 연속 떨어졌지만 이때 뭐 많이 안 떨어졌고 2년 동안 떨어져봐야 7% 떨어졌고요. 90년, 91년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5% 떨어졌는데 이때 주가가 떨어진 건요. 80년대 후반에 삼저우와 함께 코스피가 7배 올랐거든요. 아주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2년 떨어지고 이때 뭐 2년 떨어져봐야 뭐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나라가 망하면 3년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내년 시장에 대한 낙관론, 비관론이 많습니다만 작년에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뭔가 주가 자체의 복원력이 작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비관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것까지 사실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악재에 비해서 둔감해질 수가 있는데 전 연초의 시장 흐름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 한 70년 그려놨는데요. 미국도 3년 연속 주가가 떨어진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될 텐데 이때도요. 3년 연속 떨어지기 전에 미국이 90년대가 미국 증시 만들어지고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이 15배 올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한 3년 떨어지고 이거 제외하면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것도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73년, 74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비관론이 많지만 아주 나쁘지만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작년 말보다는 저는 올해 연말 주가 지수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높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한국이 그렇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90년대 주가가 많이 올라서 3년 연속 떨어졌는데 미국이 최근에 나타났던 강세장이 거의 이때 비하는 강세장이니까 저는 미국은 아직도 좀 낙관적인 견해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에 좀 덜 떨어졌죠. 한국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을 놓고 본다 그러면 올해 연말은 작년 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가격 논리로만 보면 그렇고요. 또 다른 쪽을 보면 지금 한국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한 2200이면 2011년, 2007년 수준이거든요. 몇 년 동안 한국 주식이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인 저가 매립도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대해 저는 올해 중국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발표되는 지표들도 별로 안 좋거든요. 중국의 소비 뭐 별 볼 일 없이 생각보다 안 늘고 투자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수출이 괜찮은데 이것도 뭐 보호무역이나 뭐 이런 거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중국은 지표들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뭔가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을 거다라는 기대가 연초 주가에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뭐 지급 준비율도 낮추고요.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부양책들이 나오거든요. 중국은 나쁘지만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한국 증시, 중국 증시 같은 데 투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본질적인 타협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올해가 지난 2년과 다른 거는 뭐냐면요. 지난 2년 동안의 미중 무역 분쟁의 과정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빴죠. 트럼프가 2016년 11월에 당선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막 트윗도 날리고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말로 협상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보호무역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작년에 관세를 올려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 11월에 미국에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의회의원을 뽑는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걸 거야. 중간선거 끝나면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안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을 회고를 해보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제 생각에 올해는 최소한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미국 경제도 꺾이는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 미국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거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애플 같은 주가, 또 스타벅스 같은 주가, 캐터필러 같은 주가들이 다 중국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게 나오고 있고 이건 트럼프 지지율입니다. 빨간색은 찬성하는 쪽이고 트럼프에 대해 반대하는 쪽인데 반대자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미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소의 경제적 보장이 있더라도 막 칼을 휘둘러도
별로 그 타격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뭐 이번에도 이 3월 1일까지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관세 올리겠다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좀 시간을 두고 얘기해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 생각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거란 기대도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1월 달에 주식을 많이 샀는데 이게 2017년 6월 이후로 제일 많이 샀는데요. 한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대만에서도 외국인들이 2017년 6월 이후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ETF라든가 패시브 투자라고 하는 걸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 그냥 덩어리로 주식을 사는 힘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중국과 결부가 된 동북아 주식을 산다 그러면 뭐 한국 주식도 사고 대만 주식도 사고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해 보면 뭐 한국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크다가 중국이 별 볼 일 없어지면서 한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가 지수는 미국은 그동안 잘 나갔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큰 나라들은 못 움직였는데 올해는 뭔가 중국 경기는 나쁘지만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고 또 주가 자체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10년 전 수준을 쌓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 그림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나 시장에 대한 비관론 중에 상당 부분은 좀 정책에 대한 실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색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겠습니다만은 뭐 시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아주 시장 친화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다만 그 투자자님들께서 버리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요. 규모가 적은 개방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그냥 그 힘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인데요. 우리나라가 5년 단위 대통령제를 한 이후에요.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노무현 정권 때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가는 제일 많이 올랐고요. 이 당시에 중국 주식도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코스피가 자기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이명박 정권 때는 우리 주가 좀 오르고 중국은 많이 떨어지고 박근혜 정권 때는 한국은 거의 못 오르고 중국은 많이 올라서 주식이 퉁쳐놓고 비슷하게 움직였고 문 대통령 시기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한국의 내부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같이 묶이는 중국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 이런 것들이 주가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팩터인 것 같고요. 연초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요. 앞서서 2011년부터 우리 경제가 재미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뭐 꼭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경제를 100% 복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가 2011년 5월이고요. 2011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이런 과거에 보지 못했던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2011년부터 16년까지 주가지수의 행보는요. 한국 시장에서 전혀 못 봤던 모습이죠. 그 이전까지 이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증시는 오르지 않으면 떨어지고 급등하지 않으면 급락하는 시장이었는데 옆으로 행보를 했던 굉장히 이례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주가가 작년 1월 2600까지 갔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보면 이렇게 올라갔던 게 예외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뭐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반도체 좋았고요. 뭐 반도체 덕분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일부 바이오 주식 좋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의한 반도체에 의한 상승이었고 저는 다시 시장이 이때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스킵을 하고요.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주가가 뭐 한 해 주가는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크게 보면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한국이 괴를 같이 하는 그림인 거고요. 사실 중국과 상관없이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저는 올해 주가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2011년부터 16년까지의 그림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인덱스가 많이 올라가기에는 매크로가 좀 약한데 중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기 계신 두 사람을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한국의 전북현대 한국 프로축구에서 제일 잘한 K리그 전북현대 감독을 했던 분이고 우리 한국축구 스트라이커들 황선홍 감독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이 두 분들이 작년 가을에 전부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팀의 감독으로. 근데 가고 나서 굉장히 아주 큰 사단이 났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텐진 취한첸 감독으로 갔는데 중국도 프로축구팀이 한국처럼 기업이 스폰서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모기업이 거의 날아가 버렸죠. 이 텐진 그룹이 취한첸 그룹이 날아가 버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건강보조식품을 팔았는데 애가 먹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최고 경영진은 구속이 되고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뭐 분식회계나 뭐 기업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변 푸더 감독으로 간 황선홍 감독도 요 연변 푸더의 그 스폰서가 푸더 그룹인데 세금을 못 내가지고 파산 소리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양면적인 걸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국의 기업 사이드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사람들은 나쁘니까 뭔가 정책을 쓸 거야를 프라이싱을 하는 건데요. 그럼 지금이 더 안전합니다. 지금 나쁘다는 건 알고 있고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제로 좋아질 거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데 뭔가 중국 기업 쪽에서 조금 이제 이상한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중국이 돈을 너무 많이 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의 이 GDP 대비 M2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렵지 않고요. GDP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나 국민 경제를 표방해준 그 나라 실물 경제의 크기가 GDP 아닙니까? M2는 총통합니다. 돈. 실물 경제 대비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인데 중국의 GDP 대비 M2 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경제 규모가 100인데 돈이 풀린 게 200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보다 돈이 2배로 더 풀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이 풀린 거냐면요. 미국도 금융이 발달한 나라인데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의 크기, GDP를 비교해 보면 미국 GDP 한 20조 달러 되고요. 중국 13조 달러로 실물 경제 크기는 중국이 적은데 미국이 푼 돈보다 중국이 돈 푸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뭐 매우 많죠. 근데 저는 그나마 중국이 이나마 비관론이 많음에도 6% 성장한 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풀리다 보니까 중국이 그 돈이 경제 주체들의 이제 부채로 가면서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난 직후에 중국 GDP 대비 경제 주체들의 부채율이 157%인데 지금 200%가 넘는.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가 매우 이제 심각한 거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간 것 같으세요? 부동산으로 간 것 같은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평균 성장률보다 부동산과 건설 투자가 많았거든요. 자, 근데 혹시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림자 금융 이런 것들 관리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돈인데 저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추론하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왜 다른 데 맡기느냐 그러면 중국이요. 예금금리가 1.5%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국이랑 비슷한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이 그래도 성장을 6% 하는데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은 예금자들을 착취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경제개발하는 초기에 어디나 이제 경제개발 초기에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투자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소시적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다 새마을예금 이런 거 했던 기억 나세요? 그러니까 강제 저축이거든요. 저축을 그 재원을 마련해서 설비 투자나 이런 데 하는 건데 중국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낮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사회부 경제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축은 하는데 이게 자기 나라 경제보다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다 그림자 금융이나 얼마 전 몇 해 전에 문제가 됐던 자산관리 상품으로 갔고
그럼 그 돈을 은행 이자는 1.5%인데 중국 그 예금한 사람들, 그림자 금융 투자한 사람들에게 내가 5% 6% 주려고 그러면 뭔가 그 뻥튀겨서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주식해서 되겠습니까? 중국 주식이 올 초에 장기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이게 다 부동산 쪽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중국에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중국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임시요법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고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다시 또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고 이렇게 친해진 게요. 중국의 일선도시 집값입니다. 상해라든가 북경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일선도시 집값이고요. 나머지는 이선도시와 삼선도시 집값인데 지방이죠.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일선도시는 규제를 통해서 조금 이제 막는데 이선도시와 삼선도시의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띄우기 부동산 쪽을 다시 과열을 만들면서 성장률이 뒤태이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한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저성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 큰 도시로 온갖 자원이 몰리는 현상들이 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지만 들리는 얘기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게 지방에 돈 많은 부자들이 서울에서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핵심 도시로 자원이 몰리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2선 도시, 3선 도시 쪽에 지금 다시 또 규제를 완화해서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몇 달 전에 봤던 유령 도시에 대한 얘기들 집을 지을 땐 성장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어놓고니 쇼핑센터를 운동장만하게 지었는데 입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 중국이 너무너무 나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중국 상해지수가 2,500이거든요. 2,500에서부터 올라왔는데 2007년도에 상해가 6,000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밑에서 주가가 싸다 보니까 경기는 나쁘지만 부양에 대한 기대로 올라가는데 이게 지속성을 갖고 올라가기 좀 힘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세의 장기 추세입니다. 사실 전 주식은요. 비관론에 선에 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에 편에 서는 게 맞는데 이제 우상향을 주가가 하게 마련인데 우리나라 주가지수 보면 뭔가 경제에 대한 활력이 있을 때 주식도 좋았습니다. 7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으로 이 중동 건설 붐이 있을 때 오일머니가 막 들어올 때 주식이 아주 좋았다가요. 이게 딱 끝나니까 80년대 초에 150포인트를 잘 못 넘는 횡보장이 나타납니다. 그럼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 때 주가지수가 150에서 1000까지 그야말로 급등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이게 딱 끝나니까 89년도에 갔던 1000포인트를 넘어선 게 2005년입니다. 이렇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덕에 우리 증시가 다시 2000까지 도약이 됐다가 글로벌 금융위 직후 떨어지고 다시 중국 덕에 올라갔다가 다시 횡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횡보의 사례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졌을 때 사면 전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횡보장의 특징은 고점이 높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80년대 150포인트를 못 넘었고 90년대 내내 1000위에 못 올라갔고 그런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종합주가지수의 2000포인트라고 하는 건 시장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의 국면에서 상당히 이제 낮은 레벨이 이제 간 것 같고 낮은 레벨인 것 같고 그때 주식을 사시면 크게 낭패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올랐지만 1936년의 고점을 49년에 넘어섰고요. 68년의 고점을 82년에 넘어섰습니다.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의 고점을 2013년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사례들이 드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경기가 좋았다가 요 시기로 다시 간 것 같거든요. 요 시기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 눈은 빡수거리서 움직였죠? 요 시기에 주가가 올라갔던 게 한 7번 정도 있는데 대략 한 10% 중반 정도 가면은 조금 이제 둔화가 되는 상승이 둔화가 되는 경향이 있었고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은
PER 한 10배를 잘 못 넘었는데요. 근데 지금 벌써 PER이 10.3배 정도가 되고 바닥에서 한 11%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전 여기서 많이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비관론이 많을 때 2,000 깨지고 한다, 2,200 언제가 할 때 사실 뭐 왔던 것이고요. 지금 또 2,000까지 설마 떨어지겠어 하겠지만 전 떨어질 수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싸졌을 때 사시고 시장으로 보면 좀 이따 들으시면서 개별적인 투자에 대한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2,200 넘어가면 조금 줄이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가 성장이 둔화된 이유로 나타났던 굉장히 참고할 만한 일반적인 케이스고 삼성전자 덕분에 올라갔던 이 시기가 예외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은 좀 역발상으로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그랬을 때 좀 조심하시고 다른 이들이 좀 비관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좀 역발상으로 주식을 사는 그런 정도를 하는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트레이딩 마켓 정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올해 시장의 그림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마쳤고요. 또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